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입니다. 저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볼 내용은 수익과 비용의 가장 마지막 단계 결산 이해 부분에서 결산 정리상 관련된 결산 때 해야 될 회계 처리, 예제에 대한 예제 풀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건 회계연도 말에 장부를 마감을 해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를 결산이다 라고 했고요. 이러한 결산은 12월 31일 날 하게 되죠. 결산 때는 회계 정리해야 될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회계 처리, 예제들에 대한 유형별 회계 처리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1번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1번입니다. 5월에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 5월에 보험료를 240만원을 납부했답니다. 그런데 단기분이 얼마라고요? 180만원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5월달에 보험료 처리를 했는데 그 보험료 중에 단기분이 있다라는 말은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240에 보험료 납부를 했는데 180이 단기분이다. 그러면 차기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기분이 180이라면 240 중에 180이 단기라면 차기분이 얼마가 있을 것이다. 60만원 있을 것이고 그 차기분을 당연히 우리는 무엇으로?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결산 시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조정하는 분계를 하셔야 합니다. 24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올해께 180이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내년께 60만원 있다라는 게 뒤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내용이 있겠죠. 차기분이 60만원이고 그걸 선급비용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잘못되어 있는, 아니죠. 정확하지 않은 보험료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240만원 중에 60만원의 보험료를 줄이면서 이걸 차기분이니까 선급비용으로 대체시키는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2번 4월에 납부한 건물에 임차료가 있다. 마찬가지 임차료 지급을 했는데 얼마 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금액 중에 기간 미경과액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 9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랍니다. 미경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선급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내가 임차료 지급했는데 지급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90만원은 내년 거다 라고 한다면 90만원의 선급분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선급 비용을 잡으시고 임차료 조정, 임차료가 감소되는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4월에 납부한 임차료 중에 90만원은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다? 내년 거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3번 문제 넘어가죠. 3월 달에 수취하고 3월에 받은 임대료가 있는데 이 임대료 처리한 360만원이 있대요. 이걸 당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에 대한 내용이다. 월할 계산해라. 내가 받은 이 임대료는 올해 언제부터? 4월부터. 보세요. 3월에 수취했지만 그거 아닙니다. 언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임대료는 4월부터 내년 언제까지다? 3월까지다. 라는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에 받은 임대료 중에 차기분이 3월부터 2월이 아니라 4월부터 3월 차기 3개월분을 선수수익으로 대체하셔야죠. 우리가 받은 임대료 1년분이 360만원입니다. 그 360만원 중에 3개월 분이니까 1년에 360이면 이걸 12로 나누시면 12달 계산하시면 한 달에 얼마의 금액이 되냐? 30만원의 금액이 되죠. 30만원 금액 중에 3개월 분을 내년 거다. 3개월 분을 선수수익으로 대체합니다. 360에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임대료 90만원을 줄이면서 대변에 90만원을 선수 수익으로 내가 받은 임대료 중에 선수 수익으로 처리를 대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정리되겠고요. 4번 대여금이 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 이자는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 미계상되었다. 아직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자 미수분이 되고요. 그 이자 미수분을 미수수익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차변에 미수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들어가겠죠. 자, 5번 당월분에
급여가 250만 원 발생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5번 문제와 바로 뒤에 설명드릴 6번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당월분 급여 250만 원이 발생했는데 미지급 안 준 상태랍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자, 그러면 당월분에 급여가 발생했는데 아직 안 줬대. 자, 예를 들어 결산을 합니다. 12월 31일 날 12월 31일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산하면서 안 줬다라는 거지. 지금 이 경우는 지급일이 경과되어서 채무가 확정돼 버립니다. 오늘 지급해야 될 오늘 내가 돈을 안 줬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차변에 급여라는 계정을 쓰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분명히 지급일이 말일이고 오늘이 결산일이니까 오늘 지급해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이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되고요. 5번 문제와 6번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어요?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 급여가 발생했답니다. 250만원 아직 미지급 상태인데 돈 안 줬습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일이 언제냐? 다음 달 15일이에요. 이건 결산일 기준인 12월 31일 기준에서 본다면 지급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발생은 했지만 돈은 다음 달 주면 되는 거야. 이게 5번과는 다른 거죠. 5번은 지급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지만 지금은 지급일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다음 달 주면 되기 때문에 아직 채무가 미확정 상태이다. 따라서 12월 31일 결산 기준에서 지급해야 되는 급여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급여에 대변은 미지급 비용을 쓰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 미지급비용이라는 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미지급금도 부채고 미지급비용도 부채입니다. 같은 부채니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급일이 지났느냐 지급일이 지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7번 문제 가죠. 7월 1일 공장에서 사용 중인 화물차에 자동차 보험료 1년분 7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무슨 계정으로 처리했다? 자산계정 처리했다. 여기서 이 조건을 반드시 지켜주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 분계를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지급했을 때 자산계정이니까 지급한 모든 금액들 전부 다 뭐로 잡아서 선급비용으로 잡고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다는 말 아니에요? 나는 지급했을 때 선급비용 전부 다 자산을 잡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산을 할 때 오늘이 결산일인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산으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계정 과목 중에 당기분, 보험료 중에 당기분을 보험료로 대체시키셔야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선급비용 잡아놨으니까 이 중에 일부분은 보험료로 결산일에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급한 보험료가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내년 1년이니까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결산하는 12월 30일 기준에서 본다면 단기와 차기분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 단기분은 보험료가 맞고 차기분은 선급비용이 맞습니다. 그럼 전체를 선급비용 잡아놨기 때문에 단기분의 보험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하셔야 되냐? 이 6개월분이죠. 7월부터 6월에 7월부터 12월 중간에 절반이니까 전체 1년이 72만원이라면 6개월분은 절반 36만원에 대해서 선급비용을 줄이면서 차변에 잡아놓은 선급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그 금액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험료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한 달에 얼마이다 라는 월할 계산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결산일 기준에서 단기분과 차기분의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하면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7월 1일 사무실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 120만원을 자기업수표로 수령하고 전액 뭐로 처리했다? 선수수익 처리했다.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7월 1일에 현금을 받았고요. 차별현금 120만원 받고 이걸 대변에 임대료가 아니라 전부 다 선수 수익으로 잡아뒀다는 말 아니에요? 120만원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 우리가 1년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받았는데 12월 31일 결산 기준에서 보면 7월부터 12월의 단기분과 1월부터 6월의 차기분이 다르다. 단기분은
임대료로 가야 되고 차기분은 내년 거니까 선수 수익이 맞는데 전부 다 선수 수익을 잡았으니 이 중에 일부를 뭐로 대체하는 임대료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를 해야 되냐? 1년에 120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고 우리는 단기분 7월부터 12월에 6개월분이죠. 절반인 60만 원. 그 60만 원에 대해서 선수 수익 처리한 금액 중 60만 원을 단기분인 임대료로 단기분을 임대료로 조정하는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선수 수익을 60만 원 줄이면서 임대료 60만 원 계상하는 처리를 해 주셔야 하시고 9번 문제 넘어가 보죠. 거래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이 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 단기분 경과이자를 계상하라라고 나옵니다. 예금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이율이 5%라고 나와 있네요. 예금 기간은 X1년 6월부터 X3년 5월까지다. 우리는 X1년도니까 단기분 이자를 계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자 지급일이 연 1회 매년 5월이라면 올해 우리는 X1년도 6월 달에 돈을 어떻게 예금을 가입을 했고요. 이자는 내년 5월 달에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산하는 12월 30일 기준에 보면 단기분 이자를 받았냐고 못 받았다는 거죠. 단기분 이자가 올해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이자가 됩니다. 그 이자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분 미수이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미수이자가 7월 돼 있네. 7월이 아니라 언제? 6월이 맞습니다. 6월달 가입했으니까 6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산으로 얼마냐? 4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5%, 5%에 12분의 7. 왜 12분의 7이냐? 4천만 원에 5% 계산하면 1년분 이자가 나올 거고요. 걔를 12로 나누면 한 달분 이자가 나오죠. 한 달분 이자를 6월부터 12월이니까 7개월분 이자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4천만 원 5%, 12분의 7 계산하셔서 7개월분 이자 계산된 금액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차변에 미수 수익 잡으시고 못 받은 수익이죠. 그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그 기간 월할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회계 처리할 때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 9번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회계 처리해 드렸고요. 문제 10번 사무용 장부 90만 원을 구입하면서 자산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구입 시점에서 우리가 구입 시점에서 뭐로 처리했냐? 자산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을 잡고 대변에 현금 뭐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90만 원을. 그런데 확인하니까 현재 20만 원이 무슨 상태이다? 미사용 상태이다. 우리가 사무용 장부나 볼펜 같은 이 소모성 물품은 구입할 때 자산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구입할 때 소모품을 잡았대요. 얼마를요? 90만 원을. 그러면 90만 원의 자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 중에 20만 원이 미사용 상태이다. 그럼 뭘 분괴를 해야 되냐는 거죠. 20만 원 분괴하는 거 아닙니다. 자, 구입할 때 소모품을 잡았다면 결산 시점엔 소모품을 줄여줍니다. 자산 처리한 소모품 중에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대체하는 분괴를 하셔야죠. 대변에 자산 처리한 소모품 중에 일부를 줄이면서 차변에 소모품 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사용액이 들어갑니다. 구입할 때 소모품을 잡았으니까 사용액을 줄이면서 소모품 비로 가야 되는 거죠. 구입할 때 소모품 세 글자 사용액 결산 시에 사용액을 분괴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구입한 금액 90만 원 중에 사용액을 줄이면서 소모품비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했다라면 자 반대 경우 가보죠. 지난 6월에 소모품 중에 단기 사용 지난 6월에 구입한 소모품 중에 사용액이 80이래요. 그런데 구입할 때 100만 원을 구입하고 이걸 뭐로 처리했다고요?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구입할 때 계정 과목을 소모품이 아니라 비용 처리니까 소모품 비로 얼마를 잡았다? 100만 원 잡았다는 말 아니에요? 대변의 현금 이렇게 비용 처리했는데 실제 지나고 보니까 80만 원 밖에 사용하지 못한 거야. 구입할 때 소모품비 네 글자잖아요. 그럼 결산하면 소모품비를 줄이는데 결산 시에 비용 처리한 소모품 중에 미사용액을 소모품으로 대체하는 분괴를 하셔야죠. 대변에 소모품비를 줄입니다. 얼마를요? 사용하지 못한 20만 원을 줄이면서 그 금액을 소모
소모품으로 대체하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구입할 때 소모품이냐 소모품 비냐에 따라서 구입할 때 소모품을 잡았으면 결산 시에는 뭐를요? 사용액을 분기합니다.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넘기셔야 되고 구입할 때 소모품 비를 잡았다면 비용 처리했다면 사용액이 아니라 뭐를 미사용액 이 미사용액을 소모품비를 줄이면서 소모품으로 남아있는 걸 소모품으로 대체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구입 시 분계가 아니라 소모품비는 결산 시 분계가 중요한데 구입할 때 소모품을 했느냐 소모품 비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대체 분계가 달라질 겁니다. 12번 현금과부족 나오네요. 현금과부족은 우리가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다를 때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건 가계정이어서 결산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과부족에 차변 잔액이 있다면 현금과부족은 차변 잔액을 대변으로 줄이겠죠. 그러면서 차변은 잡손실로 대체하게 됩니다. 임시계정의 현금과부족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하게 되고요. 차변의 잔액이 있다면 대변을 빼면서 차변의 잡손실을 갈 것이고 반대로 현금과부족이 대변에 있다면 차변을 빼면서 잡이익으로 가겠죠. 자, 13번 갈까요? 결산일 현재 현금 출납장의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많다. 자, 지금처럼 현금 과부족이 얼마 있다라고 나오지 않고 현금의 금액이 나와 있다면 우리는 잠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뭘 고민하셔야 되냐? 현금은요. 장부 금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하셔서 이 장부 금액을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대체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현금 출납장 장부 잔액보다 실제 현금이 많대요. 그러면 실제 금액이 많아. 장부를 실제로 조정해야 되는데 장부보다 실제가 많다면 현금 금액을 어떻게 증가시켜야죠. 현금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장부 금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돈이 안 맞으니까 현금이 안 맞아야 대체 분계를 하니까 원칙은 뭐가 맞냐? 현금 과부족이 맞아요. 그런데 결산일이기 때문에 결산일은 현금 과부족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대변에 바로 뭐를 잡이익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현금 과부족이지만 결산일이니까 잡이익으로 대체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14번 가보죠. 우리 회사가 보유 중인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죠. 뭘 하게 돼? 감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라. 장부에 반영하라는 거죠. 차량 후반부에 대해서 80만원을, 비품에 대해서 40만원의 감가상각을 반영한다면 차변은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이 들어갈 거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이죠. 각각의 자산별로 관리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비품에 대한 누계액은 비품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 처리가 어렵지는 않고요. 14번 문제 설명해 드렸고 15번으로 가보죠. 외상매출금 3,340만원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원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손충당금은 못 받는다. 못 받을 것에 대해서 돈을 모아놓는 걸 충당금이라고 했고요. 이걸 보충법으로 내용을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대손충당금이 13만 4천원 있고 대손율은 1% 가정한다. 자, 순서대로 갑니다. 외상매출 잔액이 3,340이죠. 우리는 그 3,340만원에 대한 1%. 또 숫자가 틀려. 오타야. 3,340만원. 3,000 아니고 죄송합니다. 야, 이거 밤에 해서 그래. 낮에 하면 오타가 안 생기는데 늘 밤에 작업하니까 오타가 생기는 거지. 3,340만원. 착한 사람한테는 3,300으로 보일 거예요. 3,340만원의 1%. 자, 못 받을 것 같다. 3,340의 1%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대손 추산액. 못 받을 것 같은 돈이 33만 4천원입니다. 이걸 다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대손 충당금은 차감해야죠. 자, 못 받을 같은 돈 33만 4천원에 합계잔액 산표에 있는 대손 충당금 13만 4천원을 차감합니다. 이미 13만 4천 있으니까 부족한 돈인 얼마를 20만원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차변에 상각비 20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만원 처리하시면 원래 13만 4천 있었고 여기에 20만원이 추가 설정될 거니까 최종적인 금액은 33만 4천원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해 놓았다가 나중에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16번 갑니다. 같은 형태입니다. 받으럼이 있고요. 똑같이 받으럼 1010만원에 대해서 대손을 보충법 설정한다. 합잔액, 합계잔액 계산표에 충당금이 31,000원 있고 대손율 1% 설정한다면 우리는 받으럼 잔액 1010만원에 대한 1%, 10만 1,0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이거 못 받을 같은 걸 충당금으로 설정할 건데 이미 합계잔액 계산표에 충당금이 얼마가 있으니까 3만 1,000원이 있다면 추산액에서 3만 1,000원을 차감한 추가 설정액 우리는 얼마만 7만 원만 회계 처리해서 이 7만 원을 3만 1,000원에 플러스해서 10만 1,000원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7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받으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7만 원이 회계 처리되게 됩니다. 17번 문제. 수출 시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0 결산 현재 적용 환율 외화 처리 나와 있네요. 수출 시에 외상 매출금이 1,000만 원이 있답니다. 얘는 $10,000고요. 결산의 현재 환율이 1,100원이다. 우리가 일반적 환율은 오르면 이익, 내리면 손실 그렇게 접근하면 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외화 평가를 할 건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외화 평가를 할 거예요. 장부상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 장부상 금액과 결산 시 금액을 비교를 하셔야 돼. 결산 시 공정 가치가 $10,000에 1,100원이니까 $10,000에 1,100원 적용해서 1,100만 원 나옵니다. 장부 금액보다 공정 가치가 더 크죠. 그럼 이 큰 금액만큼 금액을 증가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100만 원 증가시키면서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대변에는 외환 차익 아니고 우리가 결산 시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 100만 원,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100만 원 들어갈 거고요. 18번 문제 반대 상황입니다. 수입 시 발생한 외상 매금 이건 부채네요. 똑같이 1,000만 원에 $10,000가 있는데 결산 시 환율이 1,100원이다. 똑같이 $10,000에서 기본적으로 1,100원 환율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의 장부금액은 $10,000인데 외상매입금의 결산 시 공정 가치는 1,100만 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이 $10,000가 1,100원에서 환율 적용해서 1,100만 원이 되는데 장부금액보다 결산 시 공정 가치가 커졌으니까 증가시켜야죠. 지금은 외상 매입금을 증가시키는 부채 증가를 시켜야 되는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을 쓰셔야죠. 분명히 외화 평가할 때는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다, 내리면 손실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고 그 대상 항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자산이 증가하는지 부채가 증가하는지를 판단하셔야 이익과 손실이 나올 겁니다. 더불어 외화평가는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이익도 있지만 외환차손과 외환차익 계정 과목이 4가지죠. 근본적인 차이는 환산 이익과 환산 손실은 결산 시에 발생하고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은 실제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할 때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대체 붕괴 제일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19번 문제입니다. 장기차입금 5,000만 원일 때 우리가 장기차입금은 유동부채가 아니라 이건 비유동부채죠. 장기차입금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의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토래한다. 2,000만 원은 내년으로 토래한다. 내년에 갚아야 된다라는 말은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예요. 5,000만 원의 장기차입금 중에 2,000만 원은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으로 변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장기차입금이 유동으로 가면 단기로 가느냐? 그거 아니죠. 장기차입금이 감소하시면서 이 2,000만 원은 내년에 갚아야 된다. 유동성을 만든 거, 장기차입금이 비유동부채가 유동성을 띠게 된 그 계정감을 우리는 유동성 장기부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변신시켜주는 회계처리까지 만나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수익과 비용 단계 마지막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결산정리상에 대한 예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사실은 이런 회계처리 정리하면서 모든 내용을 100%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많이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일부 살펴드렸고요. 만약에
결산 정리한 분계 중에 내가 현금 과부족이 이해가 잘 안 됐다, 혹은 소모품이 이해가 잘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앞서 학습한 현금과 과부족 파트나 소모품 파트를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져야 결산 부분도 내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산 정리에 대한 회계 처리 예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수익과 비용에 대한 출제 유형 연습 문제, 객관식 문제 풀이를 가지고 다음 시간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분계 내용에서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반드시 한 번 더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